해가 바뀌어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이 시각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언론에서는 등록 말소 이 가능성까지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네. 광주에서 두 번이나 거듭 일어난 데에 대해서 정말 건설안전 책임지는 중앙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에 학동에서 네. 붕괴 사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바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건설사가 하여튼 참담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사고 원인이야 굉장히 복합적인 걸로 보이고 지금 사고조사위원회, 경찰,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반복해서 일어난 이런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걸로 해서 주요 구조물에 손괴가 생기고 공중에게 위험을 가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를 하거나 네. 1년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절차를 내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관행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다만 지금의 현 단계에서는 어떤 조사 처벌보다 지금 아직도 5분의 실종자가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빨리 구조 수색하는 문제 그리고 현장이 아직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2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을 재빨리 수습하는 게 우선으로서는 시급한 과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책임 소재를 명명히 밝히고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대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사실 반복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그런데도 유사 사고가 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규제나 제재, 처벌, 지금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너무 그런 것들이 좀 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또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예, 처벌의 수위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건설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안전 불감증 문제. 그래서 우리 정도의 발전 수준, 어떤 국민의 의식 수준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은 정말 건설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선적인 가치가 국민의 생명이고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원칙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법령에 좀 한계가 있어요. 네. 주로 건설 산업 같으면은 단계가 좀 여러 단계인데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전 단계에 대해서 이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건설 관계자들이나 협회 분들을 만나 보면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감은 통감을 하면서도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하면서 책임의 전가 현상이 일어나요. 설계와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시공사가 풀어줘야 된다. 네네. 또 시공사들 중에서는 하청은 또 원청을 얘기를 하고 또 원청은 발주자들이 충분한 공개하고 사업비를 보장을 해줘야 무리한 공사나 이런 걸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걸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27일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건설업을 국한을 해서 보면은 시공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사고가 생기면은 하청 업체의 현장 관리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끝나니까 이게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렇죠. 꼬리자르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원청의 경영자, 어떤 CEO나 CSO 이런 분들이 형사상의 처벌까지 받도록 하자는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고요. 근데 건설업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청 간의 시공사 간의 원하청 간의 문제, 책임 소재는 밝힐 수 있지만 커버가 안 되는 게 이제 발주자의 문제,
설계 감리자의 문제, 그 전체를 그 책임을 이렇게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사고가 나면 사고처벌 위주로 돼 있는데 사전에 안전에 관련된 책무를 부여를 하고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률이 필요해서 저희가 작년 학동사고 이후에 건설산업안전특별법 그리고 하도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이걸 좀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고 지금 상임위원회의 그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안전에 관련된 의식 문화도 필요하고 또 법적인 그 보완 조치도 국회하고 제도와 협의를 해서 문화를 모두 다 예. 개선을 하고 계시다. 반드시 그 통과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이해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뭐 사후 대책보다는 선제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문제도 하여튼 그 참 힘든 과제인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균형 발전을 굉장히 큰 그렇죠. 가치로 내세우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전 국민의 절반 이상 네. 청년층 같으면 56%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시고 GRDP도 절반을 넘어서 52% 3%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과 돈과 일자리가 같이 수도권에 가야 집중이 되는. 되다가 네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는 사람과 돈과 일자리가 지방으로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여전히 거대한 수도권과 지방에 그 굉장히 분산돼 있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국토의 공간구조 전략을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좀 다극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초광역 단위로 묶어서 클러스터.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네.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그다음에 뭐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이런 식으로 초광역 단위로 묶어서 이게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쟁력을 어떤 생활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어떤 그 지역의 거점이 있어야 되고 그 거점에 어떤 산업도 들어가고 인재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국토부는 어떤 국토의 공간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이니까 네. 그 초광역 지역 안에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거점을 공간을 육성을 하는 것 그리고 초광역 지역 내에 거점 간에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이동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사실은 수도권이 그 이렇게 하나로 발전을 하게 된 이유도 이 수도권의 전철, 네. 망 이런 것들이 30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지방의 광역, 초광역 지역 안에도 1시간 안에 지역 내 거점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 광역철도를 11개를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도로망도 그 거점이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연결을 네, 할 수 네.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까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이제 거기에 소외가 될 수 있는 강소형 그러니까 강원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네. 이런 데에 대한 특화된 발전 전략 또 광역권 안에서도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그 맞는 그 맞춤형 전략을 같이 추진을 해 나간다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선 주자들의 개발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이제 정부에서는 그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런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그 2년 동안 계속 오르다가 네. 최근 들어 좀 진정되고 하향 안정되는 추세가 나타나요. 네네. 그 실제로 그 실거래가 지수 뭐 통계가 발표되는 한 달의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최근 통계가 11월 통계인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전국과 수도권과 서울이 동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곧 발표될 12월 실거래가 지수에도 더 빠지는 걸로 이렇게 그 나옵니다. 그다음에 심리도 굉장히 이렇게
그 다운이 돼 있고 실제 그 부동산 그 중개사들을 통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 거래 가격이 전보다 떨어지거나 보합이다 이런 비율이 88, 9% 정도 최근에는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어서 그 실제 그 매매 시장의 안정세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 안정되는 추세가 저기 그 세종부터 시작해서 대구, 대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가 꽤 됐고요. 최근에는 그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도 마이너스로 반전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가 7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80% 해당되는 59개 지자체에서 네. 하락 내지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세 시장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게 그 반전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 혹시라도 이제 어떤 개발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좀 관찰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꿈틀대는 느낌이 나요. 꿈틀댄다기보다는 네. 감소되는 추세가 좀 둔화가 되거나 네네. 매물이 계속 쌓이다가 좀 정체가 되거나 하는 지역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전체로 보면은 그 매수세가 굉장히 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을 지금 바꿀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반전이 돼서 올라가고 뭐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작은 흐름이라도 굉장히 그 주의력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그 물량의 충분한 공급, 그다음에 가계부채 관리, 그다음에 통화 당국의 뭐 금리 이런 네네.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특이 동향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투기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면 저희가 그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하고 함께 어떤 투기 행위는 철저하게 막도록 그런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한번 이 어렵사리 그 잡아놓은 전환된 것이 안정세가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얘기를 다룰 때마다 늘상 드는 생각이 이게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자산이 깎이는 형태가 되고 또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냥 오르는 게 또 싫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렵겠다. 그래서 그걸 가장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늘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